주선을 찾아 북한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를 찾아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이의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3,000명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주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학별 고사로 수험생 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데다 내일 전면 등교도 앞두고 있어 10대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생방송 형식의 대국민 소통은 2년 만이며 TV조선에서 생중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뉴스7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관계로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소통 행보를 통해 임기 말 소회와 남은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국민들과 직접 질의응답하는 것은 2년 만입니다. 100분 동안 진행되는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저희 TV조선에서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소식 조정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대화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대화 주제는 일상회복 3주 진단과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으로 계획됐는데 사전 대본이 없는 만큼 현 정부의 뼈아픈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돌발 질문도 예상됩니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는 성과대로 정부 정책이 미흡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종부세 재검토 등 여야 대선 공약과 연결되는 질문엔 정치 중립성을 감안해 원론적 답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런 선거에 휘말려 들어간 일이 없도록 저희도 주의할 것이고 생방송 형식의 대국민 직접 대화는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으로 TV조선에서 7시 2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평도 포격 11주기를 앞두고 현충원을 찾아 북한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참배 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충청권 순회를 이어가는 동안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해 선대위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생자에 대하여 경례. 이재명 후보가 연평도 포격으로 희생된 전사자 묘역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참배 중 뒤돌아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말. 강한 안보관을 강조하며 청년 세대와 중도층 확장을 시도한 이 후보는 한 기사 댓글을 인용해 윤석열 후보가 주식과 자본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매주 2,000원씩 매점 쿠폰을 제공하는 초등학교를 찾아 기본소득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협동조합을 가르치고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고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아이템으로는 이만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선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저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민심에 대한 즉각 반응과 신속한 의사결정 집행 등 재탄생에 버금가는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보다 이재명은 바꿉니다가 필요한 시기.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말을 맞아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술 논란을 의식한 듯 예배 도중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등 개신교 의식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선대위 합류를 확정지었는데 점차 선대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은 윤석열 후보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른바 무속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 교회 방문입니다.
아들 문제로 캠프직을 내려놨던 장제원 의원은 후보를 직접 수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의원이 비서실장에 내정된 상황이라며 또 다른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사무부총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한길 전 대표의 선대위 영입을 확정했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 교체에 동참하시기로. 결론은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윤 후보는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도 공식 발표했는데 세 사람이 가깝게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갈등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선대위가 김종인 원톱에서 이른바 3김 체제로 선회하면서 선대위 구축 이후 잡음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여야 선대위 움직임 정치부 김보건 기자에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예. 민주당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대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했어요. 조금 더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우선 2시간 동안의 긴급 의총 직후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당의 쇄신과 선대위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도부와 이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큰 틀에서 핵심은 이 기능과 특기에 따라서 최소 인원들로 선대위를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중앙선대위에 남고 또 지역구 의원은 모두 지역으로 내려가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후보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역대 이런 선대위가 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관제탑 역할을 하는 상황실장이 4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도 못한다, 이런 말이 들렸었고요. 또 네. 이재명 후보 수행 인원도 지금 한 4-5명 정도 되는데 이걸 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선대위 몸집을 줄여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구체적인 인선안까지 나온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칙과 방향만 발표를 한 겁니다.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대선 D-100일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한 108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4주쯤에는 구체적인 슬림화 방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170석에 거의 달하는 거대 정당 조직이 일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극성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장애로 꼽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한 10%포인트 이상 뒤진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또 각종 잡음, 선거 전략 실패도 이어지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자체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테면 이 송영길 대표가 윤 후보 돌상에 있는 집회를 N화라고 했다가 사과를 했고, 또 한준호 의원이 후보 부인들을 출산 여부로 구분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후보가 아니라 선대위에서 일단 잡음이 나오니까 이 후보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가 합류를 하고 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놓고 기존에 예상했던 김종인 원톱보다는 사실상 3김 체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진보 진영의 출신의 반문 인사들을 영입해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은 민주당은 사람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칫 그 자리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되는 집에 사람이 붙는 거는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이렇게 절치부심, 또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실무형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것과 달리 불필요한 자리만 늘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처럼 감동이 없는 매머드 선대위를 만들어봐야 역효과만 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뇌관은 또 있습니다.
뭐가 또 뇌관일까요? 예, 바로 오늘 윤 후보와 예배에 동석해서 사실상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걸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입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다가 아들 문제로 여전히 여론의 반감이 있어서 이 선대위 구성을 두고 다시 한번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연일 특검을 놓고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는 형국인데 오늘이죠. 제3정당 후보에게 특검법 제정을 맡기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주장하면서 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한테 법안 제정을 함께하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를 놓고 제3지대 연대에 다시 한번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김보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바로 현장에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첫 신고를 받고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거센데 전정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구조 요청을 한 건 오전 11시 29분.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정확히 언제 현장에 도착했는지는 얼버무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오피스텔에 도착한 건 11시 41분. 신고를 접수하고 12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린 거예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경찰 설명과 실제 도착 시간이 다르다는 TV조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에서 400m 떨어진 명동 일대를 수색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색한 명동거리입니다. 피해자의 집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스마트워치의 위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집으로 바로 움직였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15일 벌어진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또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경찰과 관련한 어이없는 일이 대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제 새벽 한 2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3km를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경찰관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경찰은 대구 한 경찰서의 교통과 소속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입니다.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이곳에서 20대 A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다 주차해 있던 다른 차를 충격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 건너편에는 파출소가 있었고 때마침 근무하던 경찰관 B씨가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A씨는 3km를 달아나다 붙잡혔는데 확인 결과 대구의 한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는 지인을 만나고 술을 마셨다고. 근데 왜 도주했는지 뭐 이런 건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 경찰은 A씨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경위 조사를 마친 뒤 징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이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어제 낮 2시 반쯤 3살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에는 숨진 아이와 의붓어머니 A씨와 A씨의 친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A씨가 남편에게 전화로 아이가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몽이랑 외상이 발견돼서 아동학대가 의심돼서 저희들이 그 계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아동보호 담당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3,000명대를 이어가면서 주말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발생했는데 모두 고령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대도 걱정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수능 이후 대학별 시험을 치르느라 전국적인 이동이 있었던 데다 내일부터는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노인 돌봄 시설입니다.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종사자와 이용자 등 모두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의 주간 보호센터에서도 11명이 집단 감염됐고 경남 함안 경로당과 경북 영주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3,000명대인 3,120명으로 주말 기준으로 최다 기록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 더 늘어 이틀째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망자 30명은 전원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습니다. 고위험군이 최대한 빨리 더 많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행에서 고령층과 함께 주 확산층으로 꼽히는 10대 방역도 비상입니다. 주말 내내 대학별 고사로 수험생 이동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확진 단위가 너무 커서 좀 긴장이 되긴 했어요. 또 남은 시험도 있는데 제가 걸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부터는 수도권 학교에서도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접종 완료 학생은 가족이 확진돼도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당국은 수도권 학교에 1,360명 규모의 방역 점검단을 파견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일상 회복 영향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예상했던 일이지만 문제는 중환자 병상이죠. 수도권의 경우 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이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택 치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30% 가까이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재택치료 협력병원. 지금 체온은 몇 도이실까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가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병원에선 의료진 9명이 100여 명을 맡아 전화로 하루 2번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현재 100여 명 정도를 지금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시간이 거의 2시간 이상 걸리게 되기는 하거든요. 약이 필요하면 처방전을 보건소로 전송하고 인근 약국에서 약을 배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의 상태가 중증으로 나빠지는지 면밀히 살피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산소 포화도 숫자가 얼마가 나오느냐. 94%면 중증돼가지고 그건 병원 입원 대상이에요. 이와 함께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30분 이내에 전담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확진자 늘어나고 입원 병상이 부족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까 봐 그 부분 염려가 되고 있는데 현재 5,118명이 재택치료 중인데 대부분 병상이 부족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5%로 병상 대기자는 804명입니다. 이 밖에 야간과 주말엔 약 처방이 어렵고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검찰이 내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의 첫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윗선 개입 여부 수사는 물론 배임이나 뇌물 쪽 수사도 신통치 않은 상황이라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모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내일로 끝나는 만큼 보강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수사의 핵심은 배임과 뇌물 혐의인데 이른바 50억 클럽과 당시 성남시 윗선 관여 수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를 총괄한 부장 검사가 바뀌고 수사력 부족 비판까지 나오면서 특검 도입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도입 여론은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수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면 특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개 입찰을 한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가 10년 동안 거의 독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또 수의 계약까지 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가스공사 내부 관계자의 하소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개 입찰에 붙인 배관이설공사 설계 용역 목록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주한 209건의 계약 가운데 90%인 189건을 A건설사가 낙찰받았습니다. 계약액은 모두 2,384억 원에 이릅니다. 공개 입찰에도 장기간 한 업체가 계약을 거의 독차지한 셈입니다. 또 가스공사와 A건설사가 맺은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진 계약 4건으로 6억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 한 해만 7건의 34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10년 동안의 실적을 5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가스공사 내부 관계자는 국회에 재직 중 업무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회사에 들어간 퇴직자들의 압박이 심하다고 토로했습니다. A건설사엔 현재 8명의 가스공사 퇴직자가 근무 중이고 계약 업무 담당 부서 이력이 있는 B씨의 경우 퇴직 한 달 만에 이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감 나눠먹기 행태라고 할 수 있고 전형적인 정관예우 행태입니다. TV조선 취재에 응하지 않은 가스공사 측은 계약 절차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 설명했고 A건설사는 가스공사와의 계약 관련 업무를 퇴직자들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서울에서 월세 거래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도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세입자는 전셋값이 올라 월세로 밀려나고 집주인은 이자와 세금 부담으로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맞물린 건데요.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올해 2월만 해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80만 원 하던 서울의 한 아파트. 지난달엔 월세가 1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로 전세 보증금을 못 구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는 데다 최근엔 금리도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대출이자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긴 탓입니다. 보증금 적게 받고 월세 많이 받게 와가지고 이자들도 내셔야 돼요. 올해 11월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거래량은 5만 6천여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도 지난달 123만 원대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월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늘고 세수도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부담이 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전세를 더 올리기보다는 월세로 전환해서 세입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증가되는 그런 형태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월세 난민이 쏟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집값 상승세는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경제수장들은 줄줄이 집값 안정을 자신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등 시장 여건은 그대로여서 전망은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김혜나 기자가 엇갈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맞췄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 호재에 올해 들어서만 집값이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전고점 대비 8천만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또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3%, 4주째 하락세입니다. 뜨거웠던 매수 심리도 한풀 꺾였습니다. 산다는 사람이 더 많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7개월 만에 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반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 하락에 무게를 실었고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 매매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안정세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지 않냐 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주택을 서둘러서 이렇게 구입하는 거는 참 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고점 경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현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은 30대의 영끌 매수에 우려를 나타냈고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럴까? 법인이 내놔야 될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후임인 변창흠 전 장관도 집값 안정화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정확히 2배. 최근 상승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은 정부와 다릅니다. 민간 연구소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까지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내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또 분양 물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향후 집값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패 지우기에 안간힘을 쓰며 집값 안정을 자신한 정부.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식당이나 카페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노래방과 목욕탕인데요. 음성 확인이나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는 방역 패스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업종은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촘촘한 방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업주들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차순우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 목욕탕. 입구엔 각종 방역 안내문이 붙었고 온도기와 QR 리더기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붐비던 목욕탕 내부는 한산합니다. 2, 3일에 한 번씩 왔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잘 못 오다시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희망도 품었지만 목욕업이 방역 패스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오늘 모욕 못 합니다.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노래방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백신 접종이 안 돼 있으면 단체 손님을 모두 돌려보내야 합니다. 10팀 중에 30%만 내고 70%는 백신 패스가 안 된다고. 밀접 접촉이 많은 업계의 특성 때문에 2년 가까이 규제가 이어지자 줄폐업도 현실화됐습니다. 노래방은 작년 안에 전국에서 2,200여 곳이 사라졌고 서울 시내 목욕탕의 30% 정도가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TV조선이 내일부터 제9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광복 100년이 되는 오는 2045년까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 현 이탈리아 민주당 당수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인 그는 날로 거세지는 미중 패권 전쟁 속 대한민국과 유럽의 생존 전략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Korea, Europe, Japan can help to avoid new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미국의 그레타 툰베리로 불리는 환경운동가 제롬 포스터도 직접 포럼에 참석합니다. 그는 19살 나이에 미국 바이든 정부 최연소 환경자문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And that's what I want to talk about is how do we make sure that every sector is not only talking about carbon neutrality, but talking about climate justice. 미국 재무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와 줄리아 길러드 전 호주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언론인 마리아 레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화두를 던질 예정입니다. 102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재현, 100년의 지혜를 나눕니다. 또 이번 포럼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나서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국가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가을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 밤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때맞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서쪽 지역에서는 눈이 1cm 정도 쌓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는 만큼 날도 크게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6도에 머물면서 오늘 아침보다도 춥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청주는 8도, 대구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겨울이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눈이 오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날도 얼추 그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선출직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이란 자리는 당선된 날 하루 좋고 그 다음부터는 고뇌의 나날이란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임기 말인 요즘 문 대통령은 뭐가 가장 고민일까요?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뭐가 됐든 편하게 잠이 드는 날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이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심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